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반한 국내 은행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이른바 지라시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 무근이며 유포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한 JTBC 팩트체크팀의 이메일 질의에 통상적인 소통을 제재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를 미루어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을 원천 봉쇄하려 한 정황이 법원 대외비 문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막힌 피해자들에 대해선 재단을 세운 뒤 억대 배상금 대신 몇백만 원의 위로금만 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인들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거나 일본도로 치라고 강요했다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를 뉴스룸에서 인터뷰합니다.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된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의 건강이 나빠졌다며 일방적으로 폐원을 신청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린 이탈리아에선 11명이 숨졌고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선 때이른 폭설로 수천 명이 고립됐습니다. 가방은 열차문에 걸리고 좁은 역사한 에스컬레이터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 지하철에서 사고로 다친 사람만 최소 1,500명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사고를 유발하는 출근길 지옥철을 담았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해서 국내 은행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 이것이 어제 오전부터 급속히 퍼진 이른바 지라시의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처럼 자신들이 정한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에 대해서도 같이 제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JTBC 팩트체크팀이 미국 재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미 간의 엇박자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불만을 드러낸다는 식의 과도한 보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짜 뉴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온라인에서 대량 유포된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 중 한 곳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국내외에서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같은 소문은 온종일 인터넷 포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고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은행주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인 답변을 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사실무근의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려면 사전 연락을 하는데 우리 정부 쪽에 공식 전달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찌라시엔 지난 12일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의 관련 입장을 전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난 12일은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입니다. 실제 전화회의를 한 시점은 지난 9월 20일과 21일입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미 재무부에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소통을 향후 제재 조치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잠시 후 2부 팩트체크에서는 미국 재무부를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고 특히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한 루머들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이것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퍼진 가짜뉴스는 일견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가뜩이나 외부 악재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증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허위 정보들이 주로 특정 종목에 국한됐다면 요즘의 가짜뉴스는 아예 증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악성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각성을 느낀 금융당국도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라시 유포와 관련된 첫 조사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지라시는 어제 오전 증권가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언급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특정 종목에 대한 지라시는 증권가에서 종종 있어왔지만 이처럼 증시 전반을 흔드는 가짜뉴스는 이례적입니다. 대외 악재에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우리 증시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장 개장 직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해당 지라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은행들에 일일이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은행주들은 줄줄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KB금융지주는 5.6%, 하나금융지주는 4.9% 빠졌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라시 유포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국이 지라시 유포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도 유통되지만 이와 함께 추측성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불신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달 하순 방한하려다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 보수 매체는 남북 경협과 제재 면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방카의 방한이 한국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취재원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율 작업을 했던 외교부와 청와대는 다음 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 지원 유세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매체의 기사 내용과 달리 이방카 고문의 방한도 우리 쪽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방카가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매체는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계속 과속을 하며 미국의 의심을 살 경우 우리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과속이란 전제와 미국의 의심을 산다는 가정을 한 뒤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결론을 내린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와 남북협력 조율을 위해서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동안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 통일장관까지 두루 만난 결과물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문제에서 한미 간 공조의 틈이 없다는 점을 미국 국내와 북한 등에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가 새로운 워킹그룹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governments agreed on establishing a new working group that would further strengthen our close coordination on our diplomacy.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너무 빠르다는 지적엔 한국 정부와 거의 매일 모든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밀한 공조가 지금까지 진척을 가져온 성공의 열쇠라고도 했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 비용이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 보다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실무그룹은 남북협력 사업에 충분한 사전 조율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내일부터 남북은 육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합니다. 이것은 지난달 평양에서 이루어진 군사 합의 내용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적대 행위 중지를 하루 앞둔 오늘 도라산 전망대에 나가서 북한 초소의 모습 등을 담아왔는데 공기가 오늘 워낙 깨끗해서 그보다 멀리 개성의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군사분계선 1km 내에 있는 도라 전망대입니다.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가 육안으로도 한눈에 보이는데요. 바로 이 망원경을 이용하면 북측 초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인공기가 꽂힌 3층 높이의 원통형 초소입니다. 북한 군인 한 명이 2층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또 다른 초소가 보입니다. 내부에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 뒤편 논에서 추수를 하는 군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 근방의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군량미 농사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11월 중으로 이런 남북의 비무장지대 내 초소 22개가 시범적으로 폐쇄됩니다. 자유의 집 지붕만 보이는 판문점 내부에서는 남북 군사들의 공동 경비를 위한 수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 판문점을 가려고 했는데 비무장화 공사 때문에 우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북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순풍이 불면서 도라 전망대에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Coming from the Philippines, I had no idea what it looked like, so it was really nice to see it. I was supported, and there were a lot of buildings. 같이 아이들이랑 이제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때에 그 분위기를 담으려고 왔습니다. 군 당국은 남북이 오늘까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는 등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경기 지표에 연이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던 투자는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생산과 소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데다 전자부품의 해외 수출까지 주춤하면서 9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도 한 달 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쇼핑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까지 줄면서 화장품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던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2.9% 늘었지만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9.3% 줄었기 때문에 회복 추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자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경기 동행 지수는 6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 이후 가장 긴 기간 하락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가 나빠졌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판정하기엔 여전히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상황을 예의주시할 어떤 계기는 되는 거죠. JTBC 이태경입니다. 예, 각종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이렇게 들어오자 정부 여당도 정책 수정에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탄력 근로자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업계 의견을 들어주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익신 기자. 정부 여당은 3개월인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란 주 52시간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또는 1년을 단위로 평균을 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업무가 몰릴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단위 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를 미루고 있어 위원회가 공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끝까지 논의에 불참하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력화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법원 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행정처는 이대로라면 강제징용 피해자 20만 명에게 모두 20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에 주목합니다. 앞서 대법원 첫 판단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더는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인 2015년 5월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다시 낸 소송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뒤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시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소멸시효가 지나 20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게 된 만큼 재판 개입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시 법원 행정처는 2015년까지 어떻게든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위로금 성격의 돈을 건네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방안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 주는 대신 이렇게 되면 모두 20조 원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대신 재단을 통해서 이보다 적은 돈을 건넨 뒤 끝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2013년 12월 법원 행정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독일은 나치에 충성해 강제노역으로 부를 쌓은 기업들의 돈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토록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만든 수십 장짜리 문건에는 재단이 세워지면 소송이 아니라 재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금액과 관련해선 독일처럼 1인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만 보상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1억 원을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역시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재단 구성이 추진되면 적정 금액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게 될 부담을 사법부가 먼저 걱정하면서 배상금을 줄일 방안을 고민했던 겁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석 달 동안 1,453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채용 취소 등을 요청하고 재시험 기회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민간인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몽둥이로 맞은 뒤에 산으로 끌려가 피해를 본 여성도 있고
조사를 받다가 성고문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가해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38년 전 그날은 오랜 상처로 남았습니다. 당시 10대에서 30대 여성이던 피해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모 씨는 군인들에게 맞은 뒤 끌려갔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이제 끝나고 가는 길에 몽둥이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나서 야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할 분이 계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함께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일어난 성폭행 피해 사건은 모두 17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시민군이 조직되기 전인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수사를 받다 성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3개월간 광주의 광산유치장에 갇혔던 정현애 씨는 고통받던 동료들의 얼굴이 생생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사받고 오게 되면 거의 처죽음 상태로 오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옷을 모두 벗겨서 남자들이 있는 그 유치장 속에 집어넣겠다. 정보 조사로 피해 사실은 확인됐지만 가해자는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만 가까워지게 되면 5월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악몽을 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요. 공동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에게 활을 쏘거나 일본도로 내려치라고 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특정한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게 하거나 토할 때까지 술을 먹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우리 안의 닭을 향해 활을 쏩니다. 다른 남성은 닭에게 화살을 조준하지만 시위를 제대로 당기지 못합니다. 곧바로 양진호 회장의 욕설이 날아듭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과 뉴스타파가 추가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2016년 가을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직원들이 워크숍을 갔을 때 촬영한 겁니다. 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거나 일본도를 휘둘러 내려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특정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라고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술을 먹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원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는 걸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 양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2013년 12월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한 A 교수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행태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지만 양진호 회장이나 업체 측은 아직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받쳤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국내 웹하드 업계 1위 업체 위디스크 본사입니다. 폭행과 갑질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회장은 이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회장이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곳도 바로 이 회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하에는 양 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고가 수입차가 주차돼 있지만 직원들은 한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늘 못했어요. 못한 지 오래됐어요. 양 회장이 근무하던 한국미래기술은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킨 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군포의 한국미래기술 본사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렀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굳게 문을 잠그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형 직립보행 로봇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폭행 파문 이후 홈페이지는 이틀째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양 회장은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양 회장과 업체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제 공개와 함께 크게 논란이 된 양진호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 당사자를 전화로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벌과 기업인들의 갑질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번처럼 폭행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촬영을 지시해서 만들어진 영상,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다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일이어서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로 전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IT 업계를 아예 떠나서 작은 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 인터뷰는 어렵게 응해 주셨습니다. 2015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폭행을 당하고 건물 나오면서 신고할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 잊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잊고 싶은 일이라서 이제 묻어두려고는 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아직까지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게 좀 용납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공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취재에 좀 용이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피해 당사자인 저하고 전화 통화하시는 분은 이번 일을 그냥 아예 묻어버리고 그래서 본인은 섬으로까지 가셔서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꼭 그 일 때문에 가셨는지 아닌지 제가 따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묻어두려고 했는데 취재가 시작이 되고 취재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런 그 동영상이 있는 줄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를 찍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예, 뭐 순간적인 일이라서 그냥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두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가서야 이제 이게 아직까지 수정하고 있다라는 걸 듣고 나서는 이제 저도 좀 화가 나고 더 이상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네. 그 저희가 지금 그 동영상을 모든 언론이 이렇게 내고는 있고 저희도 내긴 냈는데 이 시점에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뭐랄까요? 참기 어렵다거나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러 그래서 보도 나갔다는 말만 듣고 일부러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그 심정을 사실 좀 헤아려 드려야 되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워낙 이게 뭐 그 크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내긴 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폭행당하는 그런 장면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그거 뭐 사회적으로는 뭐 나가셔도 되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그러면 내진 않도록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 사건이 이렇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은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다시 찾아가게 된 것은 회사 고객 게시판에 양진호 회장 이름으로 올린 댓글 5개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뭐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연봉을 올려주겠다. 낮과 밤이 바뀌면서 일하지만 어디 가도 이만큼은 돈을 못 받는다. 이 글을 쓴 때가 퇴사하고 한 1년이 지난 뒤였을 쯤이라고 하는데 좀 늦었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댓글은 왜 쓰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퇴사를 하고 이제 그 사이트에는 접속을 한 적은 없었고요. 예. 이제 그날이 이제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문득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전 회사에 생각이 나서 한번 우연찮게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사이트에.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고객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양 회장님 그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격려성 글을
좀 해학적으로 이렇게 썼던 그렇군요.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피해자분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거기 게시판 쓸 때는 이제 로그인을 안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서 예. 그냥 닉네임하고 내용만 치면은 이제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었거든요. 근데 예. 다음 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회장님한테. 그리고 어떻게 찾아냈군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찾아내는지 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시 회사를 찾아가실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도 혹시 회사 분위기가 좀 저랬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개발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 개발 그 일만 하느라고 이제 뭐 어떻게 체감적으로 뭐 느끼지는 못했지만 예. 대부분 제가 좀 일반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 직원들이 이제 회장님 말에는 이제 거역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 예. 그런 느낌을 먼저 들었고요. 예. 좀 중압감이 있었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 좀 약간 경직돼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회사 분위기가. 네. 사실 뭐 오늘 또 마저 공개된 동영상은 사실 좀 충격적인 것들, 엽기적인 그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테니까 뭐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다만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동영상이 나온 이후에 주변 다른 동료 직원들이 전혀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그게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면 주변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누가 나서서 말리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죠? 예,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폭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 누구라도 말려야 되는 게 이제 상식선인데요. 예. 네, 아무도 이제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폭행이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제 그때 당시 대표님이 좀 말리셨고.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계셨던 걸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 예,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평소에 이제 회장님에 대해 말을 좀 거역할 수 없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제가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예. 그나저나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데 그러면 수사에 응할 수도 있겠군요.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께서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폭행 피해자 되시는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불을 지폈죠. 당시 토론회 진행을 격렬하게 방해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불참했습니다. 정부 측은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에 대해서 비영리 기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지난 5일 토론회를 제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라면서 비영리기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 속에 사라져 있지만 유아학교의 꿈을 환기시켰으면 좋겠고 유아학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잊으면 사실 학원과 구별이 안 된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한유총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책 간담회 역시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리 유치원은 일부에 불과하단 한유총 측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은 조사 대상의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이제 개혁안을 세부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맞춰 행정 인력을 확충하거나 시민 감사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으로 위협할 경우 돌봄 특별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 유치원들은 폐원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유치원 설립자는 건강이 나빠졌다면서 내년부터 폐원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교육청이 일단 반려했지만 끝까지 막아낼 길은 없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차량이 유치원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3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충북 청주의 은성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면서 오늘 2차례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치원은 설립자를 소방시설 관리자로 채용해 3천여만 원의 월급을 주는 등 모두 6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이튿날 설립자는 폐원 신청서를 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만 있었을 뿐 일방적인 폐원 통보였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책임하시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로 볼모로 붙들고 정부랑 싸우는데 저희만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그런 것 같아요. 충북교육청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며 일단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까지 첨부한 마당에 서류를 보완해오면 마냥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폐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교육당국도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원이나 휴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은 18곳, 이 중 폐원 신청서를 낸 곳은 6곳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시에선 일부 어린이집이 시청의 지원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다가 최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어린이집 공사를 앞두고 작성한 견적서입니다. 공사비로 1,061만 원을 책정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했지만 실제 공사비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그 차액만큼은 현금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제 책상에서 제가 봉투에 담은 돈을 원장한테 직접 건넸죠. 시흥시에선 낡은 어린이집을 고치는 공사를 할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하지만 상당액을 되돌려받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한 다른 어린이집도 총 공사비 803만 원 중에서 248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2곳에서 2,700만 원대 공사를 진행하면서 1,281만 원을 처제 계좌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제 계좌로 그 대금만큼을 이체를 하고 제가 다시 그 처제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거죠. 저만 이걸 닫으면 완벽한 수법이 되는 거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4곳을 상대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취재진에게 공사가 부실해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성과 남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부부 사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이모 씨 부부가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아내를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 조직원 박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처벌이 안 된 성소에 대한 불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그러면서 정신과에서 치료도 먹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차장 CCTV에 담긴 여성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며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숨진 뒤 열린 2심 역시 여성이 성관계 뒤에 박 씨와 가정 문제 등을 얘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고 박 씨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또 사건 전후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신체 접촉 없이 떨어져 걸었을 뿐인데 원심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오늘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5개 시도지사는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에이전트 아니면 탑 스포크맨이라는 그런 표현이 통할 정도로. 그러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지금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또 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재정적 부담이 큰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탈북민 취재 기자를 배제한 점을 들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의 목리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런 역사적,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15개 시도지사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 3명 가운데 무소속 원희룡 지사는 성명에 동참했지만 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난 9월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이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우리 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기업인들 가운데는 야단을 친 것처럼 말한 것은 아니다, 별게 아니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남북 인사들이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옥류관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남측 기업인들은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식으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야당에선 우리 기업인들이 면박을 당한 것으로 북측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발언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사실이라면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짚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발언과 관련해선 또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있었던 한 기업인은 JTBC 취재진에게 이 위원장의 발언은 별게 아니었다며 신문에 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 야단을 치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 질책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영변 사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숙소와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오늘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이른바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한 말입니다. 회의는 친박 중진의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앞에 두고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을 했는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홍문종 의원은 복당파를 겨냥해 책상을 두드려가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탄핵에 앞장서고 했던 사람들 배워 각성하고 반성해야 돼요.
탄핵 백서를 만들어 탄핵의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과연 탄핵을 받았는가? 잘못한 게 뭔가? 탄핵받을 사유가 있었던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인적 쇄신이나 보수 대통합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때 친박이었지만 탄핵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 표결에 참여했던 정진석 의원은 탄핵 문제를 꺼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적절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새 우산 아래 갈등을 조금씩 덮어가자고 말했지만 인적 쇄신 작업이 진행될수록 내부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지난달에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돼서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또다시 개발계획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H는 3기 신도시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했지만 문건에 언급된 지역의 부동산은 개발 기대감에 한창 들썩인 뒤였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유출이 확인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문건은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대부분 그린벨트라 대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언급한 3기 신도시의 조건과 맞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유출된 도면에는 주택부지와 상업지구 후보지가 표시돼 있는 등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외비를 뜻하는 대자 워터마크와 군부대 이름까지 표시돼 LH의 내부 문건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흥지구 일대 공인중개사에선 같은 도면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시 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린벨트 논두가 170만 원씩 그전에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도 뭐 200몇만 원씩 막 그래요. 심지어 이 도면은 인근 오피스텔 분양 홍보 자료에도 버젓이 쓰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LH는 현재 원흥지구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출된 도면은 지난해 수도권 서부 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을 파악하면서 검토했던 자료라는 겁니다. LH의 수사 의뢰 경찰은 도면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엊그제 CJ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8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2달 동안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진 작업장인데 행정조치가 끝나자마자 또 사고가 난 것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졌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늦은 밤 뒷문이 열린 녹색 컨테이너 차량이 작업장 한가운데 멈춰서고 36살 유정은 씨가 차량 뒤로가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유 씨를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컨테이너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추돌 직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유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어제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참고 1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라도 말렸으면 차라리 이런 사고는 안 일어났을 텐데. 이곳에선 지난 8월에도 23살 김모 씨가 청소 작업을 하다 감전돼 열흘 만에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과 2달간의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끝나자마자 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곳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이 회사 옥천물류센터에서도 임시직 노동자가 상하차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석 달간 사망사고만 3건이 발생한 겁니다. 택배노조는 CJ 대한통운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사드는 한때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모든 국민의 관심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 한반도 정세가 변하면서 누구도 언급을 꺼리는 이른바 방안의 코끼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소성리 주민들은 매주 반대 집회를 계속해왔는데 100회를 맞은 오늘 집회는 좀 더 격앙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에 다시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감나무엔 감이 빼곡합니다. 마당엔 햇살과 곡식이 함께 그득합니다. 원래 경북 성주 소성리의 가을 풍경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배치된 이후 이제는 이런 풍경이 낯섭니다. 배치를 둘러싼 충돌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주민들은 올 초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손 딱 잡았을 때 눈물부터 왈칵 나오면서 이제 됐다. 하지만 기대는 침묵에 묻혔습니다. 사드 필요성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주민 10여 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세상에 어떻게 전쟁 무기 놓고 평화가 있어요. 소성리 밖에선 사드 얘기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매주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100번째를 맞은 수요 집회는 더 격양됐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드 정식 배치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황당하고 분노를 느끼죠.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도 무기가 사라지는 시점에 사드는 조용한 소성리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인도를 방문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 문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5일 모디 총리와 면담한 뒤에 다음 날에는 허왕후 기념공원 기공식과 디왈리 축제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희호 여사의 뉴욕 방문에 이어서 16년 만입니다. 네, 이번엔 밤새 베고 자는 베개에서 라돈이 나왔습니다. 회원제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직수입한 베개입니다. 코스트코는 자체적으로 검사해보니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서 오늘부터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수입했는지 또 몇 개나 팔렸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트코가 중국에서 직수입해 2개에 약 2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제품은 전국 15개 코스트코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됐습니다. 라돈 검사를 하게 된 건 고객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는 고객 제보를 받고 나서 자체 검사를 했더니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난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먼저 리콜부터 한다는 겁니다. 책임하죠. 환불 처리해주겠다, 회수하겠다. 이걸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베개는 매일 오랜 시간 얼굴이 직접 닿는 물건이라 잠자는 동안 라돈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큽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몇 개나 시중에 판매됐는지는 물론이고 수입량이 얼마인지조차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약 10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는데도 홈페이지에 리콜 공지만 올렸을 뿐 개별 통지 등 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광동제약의 해열 진통제 아루센주에서 이물질이 검출돼서 식약처가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아루센주의 제조사인 삼성제약을 상대로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 드러나면 행정처분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유럽에서 강풍과 폭우, 그리고 때이른 폭설 같은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도심의 75%가 물에 잠기고 콜로세움이 폐쇄된 이탈리아에선 강풍과 호우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프랑스 중남부에선 폭설로 차량이 고립되고 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에 행인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난간을 붙잡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요트들은 육지로 떠밀려와 부서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난 주말부터 최대 시속 18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운하 수위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베네치아에선 상징인 산마르코 광장이 물에 잠겨 대성당의 천년된 모자이크가 손상됐습니다.
리알토 다리 인근 인도도 물에 잠겼고 로마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가 폐쇄됐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리는 등 소방관 1명을 비롯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북서부 해안의 공항과 항만이 폐쇄되면서 일부 휴양지에선 여행객이 호텔 등에 고립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강풍인 시로코에 폭우가 겹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리옹 등 프랑스 중남부 지역에선 폭설로 차량 800여 대가 밤새 도로에 고립됐고 주요 철로가 막히면서 400여 명이 역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 지방에서도 폭설로 4,700명가량이 고립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의 일반적 양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사이판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위투가 이젠 필리핀을 강타해서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매몰되거나 실종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루손섬 북부에 많은 비가 오며 산사태가 일어나 8명이 숨졌습니다. 또 진흙더미가 건물 2채를 덮치면서 최소 31명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위투는 한때 최대 풍속 시속 23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공항 지붕이 날아가고 수백 채의 집이 부서지고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민자가 세운 나라에 걸맞게 헌법이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시민권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재우 뉴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A person comes in, has a baby, and the baby is essential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for 85 years with all of those benefits. It's ridiculous. It's ridiculous. And it has to end.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위헌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입니다. I mean, I think it's one of the core things that makes America what it is, and I think it's a complete travesty if he tries to take it away. 중간선거에서 보수 표심을 노렸다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실제 일부 보수층에서는 불법 이민을 막고 합법적인 시민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사회지도층의 원정 출산 시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우입니다. 중국의 무협 소설들, 한때 열풍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무술에 능한 협객이 돼서 강호를 누비는 상상은 장구경, 임청아 같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게임으로까지 그 세계를 넓혔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긴 했지만 모두 진용 작가의 이야기들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영웅문, 소호강호, 녹정기 등을 쓴 무협소설의 대가 진용 작가가 94세 나이로 어제 홍콩에서 타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협은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다. 한자 이름 김용으로도 불린 진용, 본명 자량용은 무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武侠小说经常在侠，这个侠字不是个武字，不是个武字，侠就是为了牺牲自己利益。 의리가 사라진 강호를 주름잡는 영웅 이야기 15편에는 융화가 녹여졌습니다.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 빚어낸 현대 사회의 충돌과 불화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입니다. 진용의 작품 세계는 1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 게임으로까지 제작되면서 한자 문화권을 넘어 서방으로도 퍼졌습니다. 전 세계 독자층은 3억 명에 이릅니다. 진용은 준엄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공정, 선량, 활발, 미려를 신조로 1955년 홍콩 명보를 창간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비판했고 대만의 독재 정치도 꾸짖었습니다. 중화권이 먼저 애도의 촛불을 켰습니다. 중국 웨이보의 진용서거 해시태그는
하루 만에 15억 명이 방문했습니다. 배우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진융의 일대기를 쓴 중국 작가 푸거용은 그가 평등한 사회주의, 자유의 민주주의, 인해의 인문주의를 꿈꿨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재입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새벽 2시 37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선착장에서 폐지를 줍던 58살 A씨를 30여 분 동안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씨가 만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39살 반모 씨에게 법원이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 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6시쯤 길이 1m가 넘는 철제 못보비로 1,000만 원 상당의 미용실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입사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 씨 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자녀나 외부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특혜를 주는 등 154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장이 청탁한 경우엔 별 표시를 해서 관리하고 불합격해고 또 다시 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고쳤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SRT 열차가 전기 공급 장치 고장으로 대구역 인근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장난 열차는 50여 분 뒤 뒤따르던 열차가 미뤄져서 동대구역까지 들어갔고 이어 오던 다른 열차 한 대도 40여 분이 지연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기아가 시끄럽습니다. 임창용 선수를 방출한 뒤 분노한 팬들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야구 팬들은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단 결정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팬들이 오늘은 현대 기아차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기아가 42살 임창용을 방출한 뒤 일주일이 흘렀지만 팬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를 키우기 위한 조치라는 구단의 해명에도 기아를 대표하는 스타를 쉽게 내쳤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흘 전엔 광주구장 앞에서 시위를 했고 일주일 전 개설된 인터넷 카페 김기태 퇴진운동본부는 벌써 가입자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아의 내부 감사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타이거즈의 임창용 선수라는 상징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아픈 손가락을 내친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김기태 감독에 대한 불만까지 폭발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기고 지는 문제에만 목을 매며 열렬히 응원을 보냈던 야구 팬들. 4년 전엔 특정 감독을 영입하라고 릴레이 시위를 하고 구단 행정을 쇄신하라고 삭발까지 한 팬도 있었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역시 야구 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며 특정 선수의 병역 특례를 위한 특혜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던 야구 팬들은 이제 응원하는 구단에 나아갈 방향까지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른바 출근길 지옥철을 담아왔습니다. 하루에 2명꼴로 지하철 안전사고를 당할 만큼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입니다. 열차 문이 수차례 닫혔다 다시 열립니다. 일부 사람들이 문에 끼일 정도로 내부도 가득 찼습니다. 강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시동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은 닫히지 못합니다. 강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맨 가방이 문에 걸리지만 결국 문이 닫힙니다. 다음 열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문 틈에 낀 가방은 힘으로 빼냅니다. 눈길은 장난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잡아서 여기 팔도 지금 아프고 그거 어디다 하소연할 거야.
그거 어디 뭐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뭐 높은 사람들이 한번 타봐야 돼. 같은 시각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입니다. 분당선과 2, 5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시민들로 에스컬레이터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계단 없이 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한 사람만 발을 잘못 디뎌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는 줄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승강장 앞에서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는 기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이로 지나다니기도 하고요. 이 결국에는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서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일부 승객은 기둥 사이로 드나듭니다. 역사 구조 때문에 위험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항상 느끼지. 통로는 좁고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번엔 출근 시간 1호선 신도림역. 열차에서 내린 시민들이 2호선 환승을 위해 일단 뜁니다. 환승로에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환승로는 곧 막힙니다. 천천히 밀리면서 가다 보니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편스러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항상 쏟다고 갈 때는 핸드폰 조심하라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 사고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1,500여 명.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승강장 문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역사에서 넘어지거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고가 뒤따랐습니다. 되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환승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조금 느리게 닫혔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닫혀버리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열차 지연도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열차 고장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이 지연된 것만 4건에 달합니다. 특히 29일에는 출근길 4호선 열차가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때 약간만 흔들려도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시민들의 발이어야 할 지하철, 안전한 이용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나무처럼 360도. 360도로 공기를 맑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 집에도 그런 공기청정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360도로 빈틈없이 흡입하고 더 멀리 집안 가득 깨끗한 공기를 보냅니다.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 전국시대 칠웅이 천하를 두고 다투던 시절에 진나라에는 천하무적의 비기가 존재했습니다. 석궁, 멀게는 700~800m를 날아간다 하고 훈련받지 않은 병사라 하더라도 갑옷 입은 장수를 무찌를 수 있었다 하니 진시황의 천하통일의 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석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석궁은 이후에 중세시대 유럽으로 전파돼서 전쟁에 널리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성 때문에 석궁에 대한 비판은 쏟아졌고 12세기에 교황은 이단자를 처단할 때를 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석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석궁이 새삼 논란이 되었던 것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이었죠. 하필 등장한 것이 낯선 과거의 무기였으니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석궁을 들었던 교수는 시정을 선고받았지만 정말로 석궁을 쏘았는가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사건은 영화로까지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이 섬찟한 느낌의 무기는 난데없는 장소에서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강압하여 석궁을 쏘게 하고 심지어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내려치라 했다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가해자의 엽기적인 모습도 논란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 모든 만행을 감내해야 했을 피해자, 즉 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석궁은 단지 닭을 향해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생업이 걸린 사람들의 존엄을 향해서 발사돼서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첨단으로 진화하는 세상처럼 갑의 횡포 역시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참담하게 퇴보하고 있는 것일까? 석궁, 한때 천하통일의 비기였으나 함부로 사람을 해하여 악마의 무기라 불리기도 했던 물건. 그리고 오늘의 석궁 또한 사람의 마음을 해하고 무기를 쥔 그 자신 또한 해하고 있으니 바야흐로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어 세상을 비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험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은 스산하고 뒤숭숭한 2018년의 가을, 대한민국의 풍경.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11월 6일 이전에 한국의 시중은행 한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결정할 것이다. 어제 오늘 퍼진 정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루머라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사실로 단정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재무부에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 정보가 언제부터 어떻게 퍼져왔는지 총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재무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미국 재무부의 대변인 명의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재 위반을 추측하거나 향후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상적인 소통이 향후 제재 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곡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곡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앞서서 저희 팀이 2통의 메일을 미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비슷한 루머가 돌았던 2주 전에 한국의 시중은행들과 전화회의를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회의가 거짓 정보의 근거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11월 6일 시중은행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는지 그게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온 건데 통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걸 마치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보는 전과는 좀 사뭇 달랐던 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네, 이틀 동안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력이 큰 카카오톡 메시지가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간베스트, DC 인사이드 같은 사이트에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묻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대북 문제와 주가가 함께 걸려 있다 보니까 파급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한 거짓 정보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네, 올해 초에 대북 송금설이 퍼졌습니다. 이때도 일부 은행이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정보들이 돌았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평창올림픽 이후에 세컨더리 보이콧 금융위기라는 내용이, 그리고 3월에는 한 시중은행의 1조 원 북한 송금이 적발이 됐다. 파산 위기다. 예금을 빼라. 라는 내용이, 그리고 8월에는 시중은행 3곳이 북한 석탄 수입에 관여를 해서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정보가 퍼졌습니다. 은행의 이니셜까지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6일 전에라는 시점까지 못 박은 글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보면 이제 거의 9개월 동안, 9달 동안 비슷한 루머가 계속 반복이 된 건데 내용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모습이군요. 네, 특히 이런 그때그때의 이슈와 엮어서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까지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 평창올림픽과 한미 가상통화화폐 자금 세탁 공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 9월에 시중은행 전화회의 등이 실제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과 세컨더리 보이콧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지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여부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이 계속 퍼져도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역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키워드는 악마가 따로 없다로 했습니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뭐 그 동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위디스크 등을 운영하는 양진호 회장의 충격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예. 정의당에서는 논평을 통해서 악마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회장과 함께 일했거나 또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한 포털 사이트에 나왔습니다. 예. 바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 회사를 평가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전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8점을 받았습니다. 매우 낮군요. 그렇습니다. 한 직원은 0점을 주고 싶은데 0점 주는 난이 없어서 1점을 주는 거다. 이건 점수 주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 직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두 24명이 평가했는데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예. 이분들이 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다녔던 사람들이란 어떤 뭐 증거 같은 건 뭐 따로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저 사이트에 가입을 해봤는데 예. 회사 내용에 대해서 좀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다녔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예. 다만 대부분 잘 모르고 관계없는 회사에 들어가서 굳이 평가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긴, 예. 대부분 다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한 전 직원은 이 회사의 장점, 이 사이트의 란에는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 난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술, 담배를 좋아하면 윗사람들이 좋아해서 승진 기회가 많다고 했고요.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를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저 전 직원의 평가입니다. 단점은 훨씬 길었는데 그중 하나를 보면 회사의 복지는 담배 한 갭이 주는 정도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 유난히 담배에 집착을 하네요, 이 회사는. 예, 담배 예. 언급이 많았는데요. 전 직원에 따르면 건물 내 흡연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예. 증언도 있었고요. 특히 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담배를 피라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러려고 면접 보러 왔나 자괴감이 들었다라는 그 놀라움을 표한 글도 예. 있었습니다. 뭐 하여간 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예. 예, 좀 유별나긴 하네요. 저도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런 회사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예. 일부 이제 평가들을 좀 더 보면 기업 문화가 군대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저렇게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연봉 협상은 회장이 생각날 때만 하고 또 몇 년씩 다니고도 연봉이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예. 이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요. 몇 년씩 다니고도 연봉이 안 오른 직원이 있다 물음표에 실제 있다라고 했고 근데 왜 다니셨냐 창피하게 유유라고 좀 공격적으로 답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뭐 술, 담배, 머리 탈색 후 염색. 아까 뭐 저 리포트 보니까 그 사진도 나오더군요. 이상한 색깔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회장이 직접 짙은 녹색으로 염색을 해서 하기도 했고요. 예. 앞서 지적하신 대로 충격적으로 공개됐던 영상들을 보면 군대 내에서도 저렇게 하면은 바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일부 직원은 장점으로 공공의 적이 있어서 단합이 잘 된다라고 했는데 공공의 적이 누군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예. 단점으로 회식과 워크숍을 너무 자주 간다라고 했는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워크숍에서 상추를 늦게 싣고 왔다고 해고된 직원이 있었고 상추요? 예. 예. 그리고 뭐 술을 많이 강요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오늘 공개된 영상에서도 보면 워크숍에서는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 살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워크숍은 직원들에겐 공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복심이 아니다. 했습니다. 복심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정현 의원인데요.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에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경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좀 중단하라라고 얘기했다가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검찰이 이정현 의원에게 묻기를 박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린 것 등을 보면 당시 보도국장에게 했던 전화는 부탁이 아니다 간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박 전 대통령은 당시 KBS 임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압박이 됐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답을 했는데 이 의원은 복심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다. 뭐로 내가 복심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예. 근데 다들 여태까지 복심으로 알고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사람도 소개할 때 뭐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예. 그럴 경우에 본인이 난 아닌데요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실 다 그렇게 느끼죠. 예, 이 의원이 뭘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가요? 2016년 7월에 한 인터뷰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친박계라기보다 친박계 당연히 제가 친박이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예. 아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복심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예. 이 뒤에 이어진 말도 보면 다 같이 새누리당은 당시 새누리당은 온박 그러니까 다 친박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은 평소 의리,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복심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죠. 마지막 키워드는 게임이 문제다로 했는데요. 예. 어제 국감에서 한 의원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얘기를 하면서 게임 중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21살 청년이 손님으로부터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해된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전에도 PC방을 방문해서 5시간 이상 게임에 몰입했다는. 예. 유년은 국내 학생의 2.5%가 게임 중독이다라고 통계청 조사를 인용해서 밝혔는데요. 예. 마치 살인 사건과 게임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게임 업계에 반발을 샀습니다. 예. 게임 업계로서는 뭐 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게임 중독 여부는 확인이 된 건가요? 일단 경찰에서는 피의자 김 씨의 PC방 이용 기록을 다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게임을 주로 했는지도 봤습니다. 예. 다만 게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게임 중독 여부는 전체적인 김 씨의 정신 감정 단계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게임 중독을 원인으로 좀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앞서 학생의 2.5%가 게임 중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의 2.5%가 잠재적 살인자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조금 과잉된 반응일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자꾸 이제 모든 일이 생기면 게임 중독 때문이다, 게임 때문이다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는 그러면 카페에서 살인 사건이 났으면 카페인 중독이냐라는 반문도 나왔고요. 그것도 조금 과잉되긴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무리한 추정은 정확한 사건 원인 분석을 어렵게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미디어 콘텐츠들이 예. 사람의 어떤 행동에 더 자극을 해서 더하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그 욕심을 좀 해소시키느냐 하는 그런 논쟁은 굉장히 좀 전통적인 논쟁인데 예. 여기도 또 그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 예상되고 강원과 경기, 전북과 경북 곳곳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돌아옵니다. 예, 월, 수, 금은 저희 뉴스룸이 끝나고 곧바로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뭐 바로 안 옮겨가셔도 바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페이스북에서도 방송이 됩니다.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an empty fable, the queen of hearts you say you never met. Your twisted face